네, 안녕하십니까, 정현호입니다. 예,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 공천제도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이명호 관장님께서 좋은 정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까 김형준 교수님께서 개념을 잘 정리하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토론을 하게 되면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 맞는 정치 제도, 선거 제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잘 하고 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맞는 제도를 정할 때 좀 깊이 있게 토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선거 제도와 공천 제도가 크게 한 세 가지 문제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의 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그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를 배출하는 공천 제도의 문제라고 보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 수가 의석수로 전환되는 그 전환 공식에 관한 설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파란색 표로 표시한 선거제도 같은 경우 저희가 그라운드 룰 같은 거죠. 선거구 획정하고 또 비례제를 넣느냐, 투표 방식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룰이 정해지고 나면 선거에 뛰어드는 선수들이 공직선거 규칙에 맞춰서 또 활동을 할 거라 보고 또 투표라는 유권자의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 당선자가 정해질 때 의석 전환 배분을 결정하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누가 의석을 가져야 하고 그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앞으로 많이 되어서 답이 많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 선거제도는 결국은 표의 등가성 문제와 비례성, 대표성 문제를 개선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공천제도의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공천하냐,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 배출이 결정되는데 이 공천제도도 개선이 같이 되어야만 저희가 원하는 상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선거제도 부분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선거제도 개선을 할 때 이번 기회에 좀 논의됐으면 하는 것들인데 지금 지향하는 바는 표의 등가성 확보라는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인 1표라는 권리행사의 형식적 차원도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투표한 한 표의 가치가 의석수를 구성할 때 최대한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하위에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은 이제 대표성과 비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성의 부분을 우리가 강조할 때 크게 지리적이냐 또 인구 대표성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보통 지리적이라 하면 경기도와 서울시를 지역구로 묶지 않듯이 또 송파구와 구리를 묶지 않듯이 지리적 대표성을 설정을 잘 해줘야 지역 유권자가 우리 공동체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보를 해주는 거에 있다고 보고 인구 대표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타 지역구는 15만 명의 국회의원이 15만 유권자의 대표를 하고 타 지역구는 뭐 12만 명을 대표한다고 하면 그 차이가 있으니 그 수를 맞춰주는 거에 있는 대표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표성은 다 투표를 의석수로 전환하거나 또는 또 유권자의 수를 가지고 수치적으로 맞추는 대표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른 대표성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성을 지금 이제 확보하고 개선하자는 얘기가 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례성 같은 경우도 이제 유권자가 투표를 한 투표수가 이제 국회의원을 구성할 때 그 의석수의 구성이 이제 득표수에 가장 얼마나 근접했느냐를 가지고 우린 비례성이 높다 낮다를 따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례성이 낮다라고 하면은 유권자의 표가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사표율이 높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선거 결과들을 보면 이제 비례성 격차가 이제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 득표가 40%였는데 전체 의석수 비율을 보면 60%를 갖는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는데 그렇게 비례성 정도가 10% 이상 낮다 하는 경우는 우리는 비례성이 많이 무시됐다고 보고 있고 그 의석수 격차가 5%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비례성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됐다라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좀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대표성은 아까 앞에는 저희가 수치적인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표성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생각한다고 하고 이 관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어느 쪽의 관점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이라는 걸 사회의 축소판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거는 의회가 어떻게 구성됐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마치 의회는 국민이라는 모집단의 샘플 같은 집단이라고 보는 시선이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도 전체 국민의 초상화나 축소판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는 시선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 인구 유권자 수가 지금 한 30% 정도, 전 국민의 30% 된다 하면 국회의 의석수에도 청년 국회의원이 30%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하는 게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저희가 볼 수 있고, 반대로 다른 관점은 이제 의회로 진출한 국민의 대표가 과연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하느냐라는 이익 대변에 초점을 맞춘 이제 주인 대리인 관점입니다. 이 경우는 이 기성 정치인이어도 청년을 위한 의사결정을 잘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라는 쪽의 대표성 관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구수 비례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또 시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축소판의 관점을 우리가 본다면 비례대표 강화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주인 대리인 롤을 얘기하게 되면 비례대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게 이런 관점 때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부분은 선거제도에 대한 저희가 개선 얘기고 비례성 확보, 개선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선거구 크기를 선거제도 설계할 때 큰 선거 크기, 그다음에 당선 결정 방식, 그리고 기표 방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짜는 거에 따라서 또 세부역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비례적 결과가 나오냐, 비비례적 결과가 나오냐, 아니면 준비례적 결과가 나오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선거구 크기라고 하면 한 지역구에 당선되는 사람이 한 명이냐 몇 명이냐 이제 이런 논의가 되고, 그건 수치에 M으로 표시하고 이제 M1이라는 건 한 명 당선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선되는 사람, 그러니까 M으로 표시되는 게 2에서 3까지 올라갈수록 비례성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4 이상 넘어가면,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 4명 이상이 당선되기 시작하면 대표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지율 10%밖에 받지 않았는데도 다른 의원은 40%, 그 다음 2등은 40%, 그 다음 30% 받았는데 다른 후보는 10% 받고도 국회로 진출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저희가 도농복합도 얘기가 나오고 또 지역별로 나눈 얘기도 나오지만 이 숫자를 잘 정해야 되지 않겠나. 2에서 3까지는 비례성 확보가 되지만 4 이상 넘어가면 대표성이 손실이 오고 비례성도 생긴다. 그리고 5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좀 비례성은 확보되지만 대표성이 너무 많이 약화되는 문제를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선 결정 방식도 현재는 단순 다수제를 선택하고 있고 절대 다수제 같은 거, 결선 투표 같은 걸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비례적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혼합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저희가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중에 훗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지금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후보를 보고 뽑느냐도 있지만 또 후보 순위로 결정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비례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저희가 이런 걸 검토하면서 설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계할 때 이제 방향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대안 2부터 본다면 지역구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쪽, 이거는 아마 여론조사를 해도 국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방안으로 가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안 1,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를 줄이고 그 일부를 비례석을 확대하는 방안. 아까 김영배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현 정치에서 지역구 의석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양보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안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 쪽의 비중이 늘어나고 거기에서의 비례성 보완을 해줘야만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 효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을 많이 줄여가면서까지 늘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저는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너무 많이 강화하는 것도 실제로는 또 지역 대표성을 줄여가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석수를 딱 고정해 놓고, 현재 비례대표가 이제 병립형, 정당의 득표에서 의석수를 정했던 병립형이 17개 의석, 그리고 연동형이 30개 의석이었는데 여기에서 변화를 많이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라고 하는 두 개의 제도가 지금 혼합해서 가는 방향이 저는 가장 이제 맞다 이렇게 보는 점에서 전 세계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그 두 개의 유형을 두고 과연 대표성과 비례성을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느냐, 이게 저희의 중요한 이제 관점이 되겠는데요. 이제 비례대표 쪽에서는 현재 지역구에서 이제 1등만 당선되고 2등이 당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표가 된 이제 그 표를 일부 보완하는 정도가 지금 비례대표에서 좀 작동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사표를 완전히 보완하는 정도도 아니고 아주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지역구 영역 안에서 이제 중대 선거구제로 변환해서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비례성을 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표성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를 인구 구성을 정확히 축소판으로서 대표하느냐,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결정을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과연 이 제도가 잘 소화하겠느냐를 보는 것은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선거제도를 개선해서만 가지고는 저희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공천하는 과정에서라든가 또는 당선된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다른 제도가 보완될 때만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행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제도에 대한 좀 문제점이었는데, 아까 전에 그 앞에 의원님께서도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정당 득표를 받으면 총 의석수에 대해서 거기에 득표율을 곱한 다음에 한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의 캡을, 그러니까 한도를 걸어놓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의석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해서 충분히 득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받아 의회 구성을 더 잘할 수도 있다면 그것이 열려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다른 의석을 빼앗는 것 같은 이런 구조는 사실상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좀 가져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선거제도를 통한 사표 방지와 비례성 높이기, 그리고 표의 등가성 확보 쪽에 저희 목적에 대한 논의였다면, 그 다음에 공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은 너무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얘기할 수 없다고 보고, 제가 지금 준비한 안은 적어도 공천을 했을 때 국민의 불신을 갖지 않는 수준의 요소 보완을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 사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거 SBS에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고위공직자가 임명되면 주로 도덕성 의혹이 나오는 것들을 쭉 분류한 책입니다. 17개로 SBS가 정리를 했는데, 부동산 의혹부터 위장전이, 가족 관련, 뇌물특혜, 정관회유, 주식 병역, 세금 탈루, 박규 위반, 노문 표절, 다양한 게 있습니다. 심지어 품행 발언, 정책 일관성, 과거의 처신 같은 것들, 또는 과거에 판사라면 판결했던 사건까지 다 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그럼 어떻게 논의했고 정부는 어떻게 논의했나 보니까, 정부에서 입법 발의한 거나 의원 입법 발의 여야가 한 걸 다 정리해 보니 크게 6가지로 압축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질 태도 및 능력, 직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걸 국민들이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 두 번째, 병역과 같은 국민의 의무사항. 세 번은 재산 형성 과정의 과거나 정치인이 돼서도 또 정치인 이후에도 투명한가에 대한 위법성. 그 다음에 과거에 법적 처벌을 받은 게 있냐 같은 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해 충돌 같은 것을 잘 했느냐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데, 적어도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그 정치를 바라볼 때 불신을 갖게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도 정당 차원 안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가 질문도 하고 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다 등 다양한 방법을 좀 써서 배출할 때 좋은 선수들을 배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선거제도만으로는 사표 방지와 비례성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고, 공천까지 잘 돼야지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